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드디어 주말이 되었군요. 비도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내리고요. 사실 여름에 내리는 비는 그 머리털 빠질 염려만 아니라면 그냥 맞고 다녀도 되는데요. 뭐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냥 원형 탈모증이 바로 오는 저로서는 비를 맞는다라는 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죠. 되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젊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은요, 여름이니까 옷도 가볍게 입잖아요. 정말 흠뻑 젖을 정도로 한번 맞아보셨으면 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쿡앤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쿡앤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쿡앤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네, 어제 제가 말은 되게 멋있어요. 소설은 사회를 발명하고, 시는 민족을 발명했다. 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명언을 남겼죠. 사실 이게 제가 만든 말인지 아니면 어디서 제가 주워 듣고서 표절한 말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 기억에는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 말인 척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니까요. 혹시 내가 원전이다 싶으신 분들은 증명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다음에 이런 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신 말씀인데요 하고 꼭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되게 기분 나쁘거나 화나는 일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저 친구 누구 쟤하고 앞으로 다시 말하나 봐라, 말을 썩나 봐라, 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좀 지나면 이자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또 연락을 해오면 정말 내가 쟤를 다시는 안 봐야지 했다는 거 싹 다 까먹고 심지어 본인한테도 내가 앞으로 니를 다시 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다는 것도 까먹고 반가워갖고 어머나 어째 지냈노 이러는 거죠. 끊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내 저하고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요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고 방송할 때도 적용이 되나 봐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라디오 방송을 했지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참 없는데 어제 했던 이야기가 물론 몇 개의 명언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방송 시작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들이 연장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계속 되풀이해도 별로 상관없는 거니까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또 되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제 결국은 북한하고 남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 문명, 근대의 우리 문화죠.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는 방식에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와 그리고 그 자유주의 국가, 특히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국가의 모순으로 인해서 탄생한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두 갈래로 전개가 되었는데 우리는 뒤늦게 탈식민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 남북한이 만약에 정치 체제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45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회주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북이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사회주의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의도된 결과,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비극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갔던 많은 문인들, 그리고 북쪽 체제가 싫어서 내려왔던 많은 또 문인들이 제각기 자기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내가 사회주의를 또는 자유주의를 선택했다. 이랬을 때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좋은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쫓겨내려오신 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구상시인 같은 분들은 워낙 점잖은 분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재산도 다 뺏기고 생명의 위협도 받으면서 남으로 탈출을 한 거죠. 6.25 전쟁 이전의 북한을 놓고 보면 사실 내려가라고 압력 준 거죠. 나가, 이렇게, 너 나가. 지발로 잘 안 나가니까 괴롭히기도 하고. 남쪽의 경우에도 사실 이 남쪽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미군장에 의해서 탄압되고 소탕되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딱 갈라지다가 보니까요. 문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문인은 사회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거북해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안티테제로 성립을 한다는 거죠. 나는 쟤하고 달라. 나는 쟤보다 나아. 꼭 안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이것저것 뒤섞여서 존재하는 건데 뒤섞여 있는 다양한 많은 것들 중에서 인류가 발전시킨 두 가지 좋은 종류의 국가 형태예요. 좋은 종류라고 해가지고 모순이 없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수많은 모순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체제가 서로 변증법적인 합의를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복지를 가지고 오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지가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위에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꼽힌다면 좋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빨갱이냐 그러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경쟁을 인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 속에서는 평등주의가 판을 치면 결국은요. 사람은 뒷구멍으로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외형상 경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많은 불법과 비리와 차별이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인간 사회에서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저것으로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가 애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애는 게임 중독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잘난 딸내미 들으면 안 되는데 이 방송. 하여튼 그 딸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무렵 되니까 그때 이제 집에 컴퓨터가 제가 저기 대학원에서 이 논문 쓰고 레포트 쓰고 평론 쓰고 해야 되니까 손으로 쓰는 게 버거워요. 쓰다가 틀리면 고쳐서 써야 되는데 아무도 손으로 안 쓰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손으로 안 쓰죠. 이미 출판사 있을 때부터 컴퓨터는 사용을 했으니까 집에 컴퓨터를 들여왔는데 제가 늦게 오잖아요. 애가 이제 은근히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CD를 빌려와가지고 깔아서 하고, 근데 친구들이 다 게임을 하면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는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저한테 들켰는데 너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게임 너무 재밌어요. 엄청나게 재밌는 거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동길이한테 빌렸어. 그래서 그래? 야 김동길 혹시 이 방송 들으면 그때 고마웠다. 나도 되게 재밌게 했어. 그 동길이한테 빌렸다는 바람에 그걸 제가 사줬어요. 그리고 네 게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사달라 그래. 엄마가 요 정도 사줄 정도의 재력은 있어. 비쌌죠 사실. 책값보다 비쌌어요. 책이 한 권에 한 7, 8천 원 할 때 게임 CD롬이 한 3만 원 정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한 번은 파일앤드 택틱스라고 한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엄청 좋은 거예요. 뭐 가다가 중간에 괴물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애를 써서 이렇게 획득을 해가지고 전투를 벌이면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략을 세워서 이번에는 누가 먼저 공격을 하고 다음에 이렇게 때리면 이기겠다라든가 이런 잔머리를 막 굴려야 되는데 잔머리가 막 돌아가면 머리가 좋아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야, 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나도 같이 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 이거 다음 그걸로 넘어가서 엔딩을 보고 싶은데 또 엔딩도 또 전투하는 방법에 따라서 마지막이 많이 다르잖아요. 너무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결석하고 엔딩 볼 때까지 한 5, 60시간 했나? 하고 나니까 애가 넌더리가 나가지고 게임하겠다 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뭐 북한 얘기하다가 굉장히 옆으로 샜는데 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엄마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성이 부일 때까지 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성이 부일 때까지 하는 그런 게임들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고 염려할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 게임 같은 걸로 이상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왜 계속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금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CD롬 사가지고 집에서 하는 거. 집에 지금도 게임 CD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젠 CD롬 같은 게 컴퓨터에 장착이 안 되잖아요. 전혀 써먹을 데는 없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잘 안 돌아와지네. 여하튼 이게 애들 교육할 때뿐만 아니고 한 국가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해 가는데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반공이 우리의 국시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통일이 우리의 국시예요. 그런데도 반공이 국시처럼 느끼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적대시해 왔던 것이 내면화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라고 하면 좀 억울하다. 나는 아니니까 우리 조합원들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국민이 많고, 그리고 그런 정치 집단도 있고, 그 정치 집단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게 종북이다라고 하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집결시켜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질들이 지금도 정치 전략으로서 발휘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적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내가 사회주의적으로 좋은 것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것을, 자본주의인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더 강조하고, 더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이러한 방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자와 후자의 사이에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비슷하나 같지 않은 사입이 이 깊이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연평해전이 명량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사람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막 그럭저럭 엄청나게 많이 되었고요. 국제시장은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미덕이 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거는 누군가를 영웅시했다기보다는 눌려 있었던, 말하자면 무시되고 있었던 사람을 복원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름으로는 이 미학적으로는 미덕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황정민이 나온다는데 오중 연기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명량은 사람들이 다 실패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보고 나서 연평해전이 그렇게까지 정부가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을 못 넘기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원해서 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그렇게 성공을 못한 이유는 사실 억지로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억지로 좋다라고 꾸며대는 건 기본적으로 깊이가 없게 마련이거든요.
한 600만 정도 받다고 그러네요. 예, 그 정도로 대대적으로 난리굿을 치고, 그리고 이 극장 점유율이 거의 뭐 그때 당시는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정말 더럽게 못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못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연평해전이 뭐 짜다라 영화화 될 만한 소재는 아니에요. 뭐 서해해전 영화화 될 만한 소재는 아니고 정직하게 그리게 되면 그거는 뭐 할 말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 칭찬을 해야 돼요. 이 반공을 혹시로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6.25 이후에 북한하고 뭐하고 찌그닥 한 적은 많지만 진짜로 제대로 교전을 했던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화끈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놓고 말해서 이긴 거거든요. 이게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했을 때 잭소리 못하고 깨갱하고 당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연평해전을 만들었다면 그건 가짜 영화잖아요. 좋은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하는 상대가 전두환 독재일 땐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엄청난 풍자와 패러디와 또 이렇게 독설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그냥 정치적인 이 반대, 그러니까 저쪽이 내가 저쪽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 편을 비하하고 나를 돋보이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준을 떨어뜨리게 마련이죠. 뭐 또 옆으로 세지만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 욕을 잘 안 해요. 왜냐? 욕하죠. 영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비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놈의 새누리당을 비판하다 보면 내가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말을 말자. 이럴 때가 훨씬 많아요. 좀 이상하게 셌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하튼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말을 했지요.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남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는 사회주의자의 적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이 사실 깊은 마음속의 목적은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일제 때는 민족주의자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20년대까지는 민족주의자였을지 몰라도 대부분 변절하거나 투항하거나 했는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지켜낸 사람들이 한글학회 같은 우리 언어학자들이나 우리말을 지키자 하는 학자들이나 문인들 중에서도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실제로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이 분단되기 전의 이 식민지하에 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견지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천국 같았겠어요. 처음에. 기뻤겠죠. 드디어 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옥토가 아직까지 개간되지 않은 정말 처녀지가 기다리고 있다. 개간해야지. 근데 이놈의 것이 개간을 하는데 하루에 30정보씩만 해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밭 갈아라. 이렇게 된다면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자,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시인들이 북한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국가가 문화예술을 창작할 때 지침으로 삼고 있는 창작 방법론이거든요. 소설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지만 이거는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공연이든 영화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추구를 해야 되고 이건 자기네들이 대원칙인데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예술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종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요, 시가 국가 이데올로기를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아니고 모든 문화예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시인들이 생겨먹기를 좀 다르게 생겨먹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시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살고 자기 감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시인들이. 저도 시 쓰는 사람이지만 사실 시인들은 보면 좋게 말하면 애새끼 같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전영관 씨도 여기 방송하러 오시는데 전영관 씨는 사실 좀 뭐라고 할까?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겸손한 분이신데 시인으로서는 저 못지않게 오만해요. 자, 근데요, 이제 이 시인들이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 교훈을 제시해서 백성을 교화하고 공공의 이익에 복무할 때 한해서입니다. 그런 시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교훈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 이제 자기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교훈 쓰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낭만적인 시인들은 자기 자신이 낭만성으로 인해서 혁명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격렬한 반대 때문에 혁명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격렬한 반대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고 인간 사회를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기존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잘 지키면 어제보다 못한 사회는 안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인들이 진보적이고 혁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질서가 아주 싫거든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라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참 이제 머리 아픈 주제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요걸로 썼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아무리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아주 뜨거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사회주의에 동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시를 쓰라고 하면 못 쓸 텐데? 북한에서 시인은 어떻게 살아남았지? 아니, 북한에 시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나? 당연히 그런 질문 가능하잖아요. 북한의 문학 잡지에 시가 계속 실리기는 하는데, 그 실려있는 시를 보면 남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지하철에 쓰인 시보다 훨씬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인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늘 있다가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이상한 가족 상봉할 때 북한의 오영재라고 하는 시인이 내려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월북하신 분인데 오영재라는 시인이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시인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 체제에서 저 사람을 개관 시인으로 모셔요. 개관 시인으로 모시는 말하자면 존경받는 시인이죠. 북한에서 존경받는 시인인데 남한인 나의 눈에도 시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나 북한에도 시인이 있구나. 그때부터 물론 67년 이전의 시 중에는 정말 아주 짜릿한 시들도 많아요. 이 시인들이 일제히 다 사라졌다는 게 너무 슬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존하는 시인 가운데 여전히 시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북한에서 시인과 국가의 관계를 연구하게 만든 사실은 근본적인 동력이지요. 이자 붓다가 다시 기억한 겁니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여하튼 뭐 그래요. 근데 이 시인에 대한 이런 시인의 자유분방함이라든가 시인의 자기중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특히 위정자들이 싫어했어요. 이 시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시인을 한 명 정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를 꼽고 싶고요. 한 몇 명 더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그냥 환자는 맨날 이렇게 자기가 만나는 의사들만 얘기한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성서에서 사람 이름 인용하는 거 말이에요. 제가 불교 신자였다면 불교에 나오는 이름들 근데 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아난다야든가 아난이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용하려면 신뢰스럽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자면 예레미야니 이사야니 이런 사람들이 시인이죠. 그때 당시의 불의한 정치가들에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통렬한 그리고 아주 슬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언자라고 하는 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기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인 추방론을 내세웠어요. 실제로 시인 추방론을 내세운 겉보기에 핑계는 이거예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를 모방한 언어를 또 모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2차 모방자다. 가치가 없다. 근데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디오게네스 비슷하게 약간 정신도 혼란스럽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이상한 종자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추방을 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국가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사회주의권에서 시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지요. 이게 국가 건설에 복무하지 않는 시인, 사회주의 시스템을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사회주의 시스템에 동조하고 기꺼이 동조하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격동시키고 하는 시가 아닌 시는 사회주의권에 있으면 안 된다. 야, 큰일 났잖아요, 이거. 큰일 났지요. 제가 참 북한에 올라간 시인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느낀 순간이, 뭐 여러 순간이 있지만, 이 백석이 그 염소 치러 쫓겨갔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59년도에 붉은 편지를 받고 염소 농장에 가서 염소를 치면서 정말 백석은 시단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예, 시단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문학동네에 시 싣는 거고요. 그 북한식으로 말하면 조선문학의 시를 싣는 거죠. 정말 싣고 싶어 했지만 조선문학은 백석한테 지면을 안 줍니다. 너는 동화에 대해서나 써. 동화나 쓰고 동화 비평이나 해. 그러다가 마침내 그 지면까지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백석이 다시 중앙문단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정말 김일성을 찬양하는 시들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시죠. 가짜시인데 근데 결국 그것도 선택이 안 되고 나중에 백석은 붓을 끊고 저는 화병이 나서 일찍 죽은 줄 알았더니 살기는 오래 사셨더라고요. 90년대까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백석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백석의 말년 사진을 발견을 했는데 그 잘생겼던 미남자가 정말 초췌한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슬픈 사람이 임화예요. 임화는 정말 우리 식민지 조선에서 단 한 사람의 남자를 꼽으란다면 전 임화를 꼽겠어요.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근데 이 임화가 미제 간첩이라고 하는 그게 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래 나 미제 간첩 맞아라고 하고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으로 올라간 시인들의 운명인 거죠. 자기가 북한의 문학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정체성에 관해서 동조를 하고 올라갔지만 내가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선택해서 나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문학 행위를 하는 것하고 겉보기에는 비슷하나 네가 아니라 국가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입각해서 시를 쓰는 것하고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지점까지는 시인이 그것을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 첨예하게 갈라지는 거죠. 내가 이것을 쓰면 국가는 좋아하겠지만 나는 사이비가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생존의 기로죠. 이런 갈등들을 시인들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많은 시인들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갈등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이 시인들에게 자율성 비슷한 것을 주면서 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시인들도 이 논리적으로 이 시론을 갖고 투쟁을 해가면서 시를 씁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분이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평론가의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오늘은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왜 또 이야기 하려니까 정말 꿈에 이 아줌마 꿈에 나와갖고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막 이러던데 신경숙 여사. 사실 제가 신경숙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 적절한 사례예요. 솔직히 말해서. 참 저도 이렇게 계속 거론하려니까 괴로운데요. 근데 이제 이 신경숙 사태에서 본인이 표절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대중작가로서 신경숙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표절 인정하고 사죄하고 자숙하고 다시 정말 표절 아닌 좋은 작품을 써가지고 들고 나올 때 독자들은 아마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깨놓고 말해서 그거를 뭐 법적으로 금지한다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런 신경숙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표 작가라는 타이틀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대한민국 대표 작가라는 타이틀을 주고 유수한 평론가들이 신경숙의 문학을 빼어난 노동소설이다. 신경숙의 남편 남진우는 난소공에 비견될 만한 노동소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백낙청 선생은 은근히 난소공을 디스를 해요. 디스를 하면서 난소공보다 나은 척하고 임꺽정까지 디스를 해요. 디스를 하면서 임꺽정보다 나은 척하기까지 해요. 외딴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소설을 정말 사실 꼼꼼하게 못 읽었어요. 읽기 괴로워서.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그냥 포레스트 검프예요. 노동을 소재로 한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가 뭐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역사의 운명적인 자리를 가잖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죠. 근데 영화는 그게 하나의 기법이고 그 스케치를 통해서 이 미국의 역사를 한번 쫙 훑으면서 굉장히 풍자적이잖아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이 바보 포레스트 검프의 눈에 비친 미국은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사실 바보 아니죠. 포레스트 검프는 관객입니다. 관객의 눈에 비친 미국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외딴 방에 비친 저는 그 광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숙이 너무나 잘 표현을 했다라고 백낙정 선생이 아주 기염을 토하길래 열심히 읽었는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뿐이에요. 저기 한강이 소년이 돌아왔다.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에서 광주를 처리하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도 광주 알고 있어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광주 알고 있어, 들었어.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놀래고 무서웠어. 소설가가 겨우 그런 정도로 당대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니한 건데 이거를 독자는 아니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독자도 요 정도 수준에서 더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그 소설을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돈 내고. 중요한 건 그거죠. 내 돈 내고 내가 사봐요. 근데 이거를 평론가가 굉장히 잘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찬미하면서 독자한테 제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최은석 셰프가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라면 하나 후루룩 끓인 다음에 이게 최은석이 끓인 거야 라고 내놓는 거하고 비슷한 꼴이 되는 거죠. 아 미안. 최 셰프 미안. 여튼 평론가라고 하는 것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가지고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저도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왜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보면 왜 사기꾼들이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옷이. 이거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촉수를 지니고 있는 빼어난 비평가가 아니라면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왜 일반 순수한 독자는 비평가가 화려한 옷이에요라고 하면 자기 눈에는 잘 안 보여도 그런갑다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재미있으면 그냥 읽고 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이 자기의 무슨 인생관을 바꾸는 엄청난 소설이 안 된 것은 막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적절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소설을 읽고서 내가 정말 인생관이 출렁거릴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면 그걸 한 번만 보고 말겠어요. 수십 번 보지. 자, 그러니까 평론가라고 하는 그 존재의 역할은 때로는 작가에게 어마어마한 뭐라고 할까, 자기 반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도 되고, 때로는 작가에게 내가 이렇게 계속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안심을 주는 존재도 되고 하는데요. 소설하고 달라서 시의 평론가들은 굉장히 시인들하고 대결적입니다. 시인이 자아가 약하면 평론가한테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신경숙 못지않게
다른 평론가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평론가 중에 정괄이라고 있는데 제가 정괄이의 3대 삑사리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우리 조합원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괄이가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글이 현학적이에요. 화려하게 짝이 없고 온갖 종류의 이론가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렇게 막 열심히 등장시켜서 시를 평가해놓고서 그래서 네 시는 빨간색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히나 신인 시인의 경우에는 이상하다. 나는 빨간색이 아니고 꽃자주색인데 내가 빨강일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 또 다른 평론가들이 정가리를 따라서 너는 빨강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빨강색을 쓰고 싶어져요. 빨강색을 써야지 평론가들은 눈에 띌 것 같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평론가가 하기도 하고 독자가 하기도 합니다. 독자가 지하철에 나와 있는 시들 같은 시를 좋아하면 자아가 약한 시인은 그런 시를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를 북한에서는 평론가들이 사회주의의 특히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이 어록,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위배되는 시들에 대한 인정사정 없는 공격과 그리고 그 어떤 그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한 과도한 징발. 이 정말 주체 유일 사상에 딱 어울리는, 물론 이 시인이 주체 사상에 어울리는 시를 썼으니 잘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 속의 요소를 집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이렇게 하는 인간이 훌륭하다라는 식으로 쓰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시인을 다루고 독자를 다룹니다. 요게 이제 북한에서의 평론가들이 했던 일이죠. 저희 이 평생 소원이 있잖아요. 실천문학에서 시집을 내는 거였거든요. 제가 실천문학의 첫 번째 직원입니다. 실천문학이 생기고서 그 직원이 한 명도 없었을 때 실천문학이 전혜원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였는데요. 전혜원에 취직하려고 이력서 들고 갔다가 실천문학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원인데, 근데 그때 실천문학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시를 쓴다면 실천문학으로 등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를 써보니까 제가 실천문학하고 어울리는 시를 안 써요. 저는 정말 아방가르드거든요. 아방가르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이기도 해요. 리얼리스트들이 정말 싫어하는 두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실천문학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실천문학에서 시를 내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은 8월 말까지 원고 넘기기로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가끔 이렇게 이제 시를 쓰고 있으면, 계약은 2년 전에 했고, 이제 시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시를 깨작깨작 쓰고 있으니까, 어떤 시집 출판사 사장님이 자기들하고 그 시집을 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시집 3권 내고 나면 시 더 안 쓸 줄 알았는데 그래서 4번째 시집을 나의 첫 시집이라고 생각하고 첫 시집은 정말 실천문학에서 내고 싶다. 그러니까 첫 시집 나오고 난 다음에 내자. 그랬더니 그분이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이제 그분한테 그 얘기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실천문학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깨작거리면서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전격적으로 뭐라는가 하면 실천문학에서 시집 안 나오면 그냥 자기들하고 먼저 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게 됐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그분하고 그 계약서는 안 썼지만 구두로 계약을 하고 내기로 한 시집의 이름이 연애시집이에요. 정말 연애시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연애시란 무엇일까? 근데 사람들이 제가 연애시랍시고 페이스북에다가 쓰기만 하면 맨날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읽어요. 아주 환장을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연애시를 꼭 쓰고야 말겠다라고 꼭 그 치토스 광고에서 치타가 먹고 말거야 치토스 하듯이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뭔 헛소리를 하고 있지. 여하튼 이 북한에서 시인들이 이 북한 체제에 복무하는 시를 쓰고 그렇게 되어 가기까지 엄청난 평론가들의 공격이 있었고 시인들 자신들 중에서도 그러한 공격에 동조해서 이것이 내가 써내는 시가 맞다라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마음을 바꿔가는 시인들도 있겠죠. 저는 그걸 존재 형질을 바꾼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골똘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강렬하게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옳다라고 믿을 때 자기 자신의 본성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수도 있고 속는 수도 있겠죠. 속은 사람들은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면서 퇴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환경의 동물일 때가 많다고 보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언어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은 일단 기본이 되는 2,000개의 어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공부를 함에 따라서 5,000개가 되었다가 뭐 10,000개가 되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본 2,000개의 어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장애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도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 같은 아스팔트 키트들은 시골 아이들이 알고 있는 꽃 이름, 곤충 이름, 뭐 나무 이름, 새 이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 요산 김정한 선생한테서 수업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는 제가 할아버지하고 쫓아다니던 분인데 교수님이 되시니까 엄하고 무섭죠. 근데 이분이 이 댁에 가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요. 항상 이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래가지고서는 죽게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를 죽겠냐? 우리나라의 식물 이름이나 동물 이름이나 혹은 있잖아요. 곤충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서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들키면 혼이 되긴 하죠. 여하튼 이 식물 이름,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자연도감 막 뒤져보는 거죠.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어째 생긴 꽃이고 하고 묻기까지 하세요. 완전히 그냥 머리털이 그냥 쭈삣쭈삣 서는데 이거를 너무 잘하는 동기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밀양 출신인데 대부분 밀양에서 좀 있는 집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부산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이 좀 가난해갖고 밀양에서 농사 지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풀을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야생화구나 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잡초구나 하고 지나갔던 것들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온갖 새 이름도 다 아는 거예요. 와우 싶었는데 이게 살아온 환경이에요. 대신에 저는 그 친구가 절대로 모르는 온갖 종류의 고급 요리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스파게티가 그냥 스파게티가 아니고 온갖 종류로 구분이 된다는 것도 저는 다 알고요.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의 세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사회주의적인 시를 쓰는 것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억압되지는 않죠. 하지만 일제시대 때 어쨌든 자유주의적인 환경이잖아요. 일본이 군국주의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 국가거든요. 자본주의 국가죠. 예. 군국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고 이런 데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 자기의 어린 시절에 구축해놓은 기본적인 언어 환경은 북한이 만들고자 하는 언어 환경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써놓은 시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50년대 중후반 정도 되면 무의식까지 캐내가지고서는 평론가들이 물고 뜯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순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오솔길, 그 마지막 오솔길에는 애상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신장로가 닦이고 조국 건설을 위해서 옛 오솔길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의 어린 시절의 추억인데 애상적인 마음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초가지붕을 홀라당 뺏겨내고 슬레트를 얹으면 사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도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으니까 돈도 주고 뺏기라고 하는데 좋으니까 뺏겼겠죠만은 이런 식으로 애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애상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신장로가 난 것을 찬양했어요. 그랬는데 그 애상성이 부르주아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숙청을 하는 거죠.
이게 평론가들이 한 짓이죠. 의시하지 않나요? 사실은 남한도 국가가 그런 짓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 정도로까지 하진 않았고 그냥 금서를 시킨다든지 뭐 그냥 이 정보부에 잡아가고 때린다든지 했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정신의 결속으로 메스를 들이밀어 가지고 간섭하는 방식으로 평론가들이 작업을 한 거죠. 그러느라고 그 리얼리즘 문학에 관한 이론은 진짜 발달을 해요. 저 말 잘하면 빨갱이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말들 잘해요. 와, 이렇게 경강부회도 하는구나. 또 어떤 논쟁은 섬뜩해요. 아, 이런 식의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면 나도 잘못하면 생각이 갈 수 있겠구나. 아, 물론 저는 잘 안 가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꼴통 아방가르드거든요. 정말 고집세요, 문학에서는. 차라리 발표 안 하고 말지 식이에요, 저는. 내 시 몰라? 이해 안 돼? 읽지 마. 저는 좀 그렇게 다른 거는 몰라도 시에 관해서는 최악으로 시건방져요. 근데 저만 시건방지겠어요? 사실 시인들 다 건방지거든요. 교만하진 않아요. 그냥 오만하고. 근데 이런 오만한 시인들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올라갔고 처음에는 정말 좋았겠죠. 처음에는 자기들네 정말 지상 낙원 천국 이런 온갖 좋은 말들이 다 나올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들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일에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제가 좀 유별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게 눈물 나는 이야기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떤 이 국가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그냥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그 교리 가운데서 제가 볼 때 그 신학 가운데서 제가 볼 때 가장 황당하면서 가장 강력한 게 자유의지라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로 너에게는 신을 부정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의지로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합친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정도의 가벼운 뜻은 아니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그 자유의지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신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존적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드는 건데 거의 이 북한에서 시인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너희 실존적 결단으로 사회주의를 아니에요. 너희 실존적 결단으로 김일성을 믿으라는 거죠. 자, 이것을 실존적 결단으로 해낸 시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더 놀라워요. 자, 이제 시인들이 불쌍하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